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변방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처럼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재미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고작 30대인 제 인생의 대부분은 늪에서 허우적대듯이 진심으로 힘들었어요. 아직 30대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왜 그리 힘들다는 말을 하냐고 놀리시겠죠? 저는 11살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0살 되던 해까지 약 9년간 양부모님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양부모님께서 절 친딸처럼 사랑으로 보듬어준 세월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고작 11살 나이에 어린 아이가 방 안에 덩그러니 누워 저만 바라보던 양부모님 두 분의 똥기저귀를 갈아들이며 병건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양부모님 슬퍼하실까봐 몰래 돌아서서 눈물을 훔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리 울어봤자 상황은 좋아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9년의 세월을 힘겹게 보내고 20살이 되던 해, 양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전 그 집에서 오빠들에 의해 쫓겨났어요. 헌신짝도 그런 헌신짝이 없었죠. 이제 젊은 제가 인생살이 참 힘들다고 하는 말이 공감되시나요? 그 후로도 제 삶은 배신당하는 것의 연속이었고 녹록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현재는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유모와 아이, 교육 담당 가정교사, 그리고 제 개인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답니다. 진짜 인간지사 세옹지마 맞죠? 저도 가끔 엄청나게 큰 제 방에서 깨어날 때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 우리 딸내미와 함께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모녀를 철저히 배신하고 양육비 한 푼 안 준 남편을 얼마 전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처절하게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더군요. 아주 쌤통이었네요. 천벌받아 마땅한 남자였거든요. 대체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극과 극을 오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 지금껏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볼게요. 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양부모님 기억에 따르면 이미 아들 셋을 다 성인으로 키워 서울로 보낸 50대의 양부모님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예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래요. 땡볕에서 울지도 않고 말이죠. 양부모님은 하얀 레이스 달린 원피스를 입은 그 아이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느껴졌고 흙 묻은 손을 내밀었더니 한바구음을 지으며 양어머니의 품에 안겼다고 하네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마치 핏줄 섞인 가족처럼 여겨졌고 마냥 본인이 키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에는 몇 년 뒤 어찌저찌 올리고 말이죠. 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길 잃은 미아가 되어 양부모님 곁에 왔을 때 두 분이 절 경찰에 신고하여 바로 친부모를 찾아줬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직 궁금하긴 합니다. 이미 50대의 나이에 2살 밖의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연료한 양부모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이미 양부모님의 친아들 3명이 다 장성하여 서울로 돈 벌러 떠난 터라 전 외동딸로 예쁨 받으며 클 수 있었죠.
두 분 다 절 너무 예뻐하셔서 서로 안으려고 다투실 때가 많았어요. 집에서 마냥 저의 재롱을 보고 싶으셨지만 일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으니 절 논밭에서 놀게 하고 양부모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농작물을 휘저으며 논밭에서 열심히 놀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아야, 엄마, 아빠! 전 양부모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르며 제법 깊은 논두렁에 처박혀 엉엉 울고만 있었죠. 엄마 아빠는 절 공주라고 부르셨는데 제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울음소리만 크게 들리자 거의 쓰러질 듯이 걱정하시며 달려오시더군요. 아휴, 우리 공주, 우리 소중한 공주. 어떡하다 거기에 빠져버렸니? 괜찮니 아가? 얼른 병원 가자. 여보, 구급차 불러요. 읍내병원이라도 갑시다. 얼른요. 그러다가 한쪽 다리뼈에 조그맣게 실금이 가고 찰과상 정도 입은 거였는데 엄마는 깁스한 제 모습을 보고는 거의 실신하듯이 오열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할머니, 걱정되시나 봐요. 조금 실금 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울면서 걱정하세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아가, 할머니가 널 엄청나게 사랑하시나 보구나.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 이분은 할머니가 아니라 제 엄마라고요. 의사가 할머니라 부르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이 엄마는 제 상태가 걱정이 되어 목 놓아 우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농사일을 하느라 널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사고가 났구나.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아휴. 그 후로 제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양부모님들은 번갈아가며 절 업고 다니셨어요. 심지어 다 나았는데도 계속 업어주셨죠. 이토록 전 양부모님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답니다. 양부모님 얘기를 하다 보니 가슴이 미어지도록 보고 싶네요. 그런데 마냥 사랑을 받기만 하는 건 세상에 없나 봅니다. 그 사랑을 보답할 기회를 만들어준 건지 뭔지 제가 11살이 되던 해 이미 70에 가까운 양아버지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그때 어린 제가 조금이나마 밭일을 돕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가 그 상황을 발견했죠. 놀란 맘에 쓰러진 아버지를 질질 끌고 흙바닥으로 와서 잘 하지도 못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마구 해댔어요. 아빠,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얼른 일어나세요. 제발요. 이 모습을 본 동네 이장님이 119에 전화를 하였고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큰 병원으로 가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반신불수의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거의 누워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말이죠. 뇌졸중이란 정말 무서운 병이더군요. 서울에 있는 새 오빠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각자 벌어먹기 바빴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거의 식물인간 마냥 방 안에 누워있기만 하시는데도 딱 한 번 정도씩만 시골에 내려와 구경하듯 보고 가더군요. 어린 마음에도 무심한 오빠들이 참으로 야속해서 서울로 내빼려는 오빠들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박아버렸죠. 이놈의 오빠들아, 니들이 아들이냐?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 누워 계신데 남보도 쓱 둘러보고 서울로 내빼면 다야? 아버지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도 좀 사오든가 달이라도 한번 주물러 드리라고. 저보다 한 20살은 많았던 큰오빠가 눈을 부라리며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야, 조그만 게 감히 나이도 많은 오빠들한테 지랄이야. 웬 혹덩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는.
우리 가족이랑 피도 안 섞인 년이 어디서 아버지래. 애미애비 잃어버린 년을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키워놨더니 저지랄이네. 당장 꺼져. 사실 너무 어렸고 양부모님께서도 제게 입양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으셨기에 저게 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친부모님이 나이가 많은 줄로만 알고 있었죠. 큰오빠가 한 말의 의미를 엄마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엄마, 내가 우리 가족이랑 피가 안 섞였어요? 큰오빠가 한 말이 대체 뭔 말이에요? 난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에요? 아가, 내 소중한 공주야. 누가 뭐래도 넌 하늘이 내려주신 내 딸이야. 우린 운명으로 엮여진 사이야. 그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 큰오빠 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라. 크면 다 이해하게 될 거다.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지만 아빠까지 쓰러진 마당에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긴 싫었어요. 마치 식물인간 마냥 바보가 되어 누워 계신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아빠 목까지 일하고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전 학교를 가는 둥 마는 둥 하며 결석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사회복지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가족인 제가 주 간병인이 되어 아빠를 돌볼 수밖에 없었죠. 엄마도 세월이 흘러 60대 후반이 되었고 농사일과 아버지 병간호까지 하다 보니 기력이 많이 쇠해지셨어요. 그 와중에 30대가 된 서울에 있는 오빠들이 줄줄 결혼을 하겠다며 소식을 알려오더군요. 막내 오빠가 제일 먼저 결혼 소식을 알리러 시골에 내려왔어요. 막내 오빠는 힘이 없어 혼자서는 잘 일어나지도 못하던 엄마와 옆에 있던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으휴, 이놈의 지지리 공상 집구석. 아빠는 무슨 벽에 똥칠을 내놨나? 집안 전체에 왜 이리 똥냄새가 심해? 야, 박순자, 너 이제 중학생이 됐으면 아빠 똥기저귀 하나는 야무지게 갈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밥만 축내는 년 같으니라고. 엄마, 저런 애를 왜 데려다 기르는 거야 대체? 우리 집이 돈이 많기를 해? 엄마 아빠가 젊기를 해? 아무것도 없는 개차반인 우리 집안에 저런 집 잃은 개 같은 애를 데려와서 왜 더 힘들게 하냐고. 그러자 엄마는 제 편을 들어주셨죠. 야, 박순종, 넌 이 여동생한테 지금 말본새가 그게 뭐냐? 니네 아들 셋이 서울에서 아빠 병간호하러 한 번도 안 내려올 동안에 우리 막내딸 순자가 아버지 병수발 혼자 다 들고 있다. 내 속으로 낳은 아들 셋보다 내 가슴으로 낳은 우리 딸 순자가 더 자식 같다고. 이 썩을 아들놈들, 맨날 부모 돈 뜯어갈 때만 얼굴 빼꼼히 비추고 생전 연락도 한 번 없는 것들, 이 매정한 놈들아. 뭐요? 엄마, 고작 입양한 딸 연하나가 우리 아들 셋보다 낫다고요? 참네. 나도 결혼식 치를 돈만 얻어가면 다시는 안 내려올 테니 그렇게 아슈. 이렇게 개차반인 집안에 내 색시될 여자 데려오기도 민망해서 안 데려왔더니만 혼자 오길 잘했구만. 뭐야? 개차반? 아니 저놈의 새끼가? 막내 오빠의 막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며 쓰러지셨어요. 놀란 오빠와 저는 얼른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갔죠. 이장님의 차를 빌려 타고 말이죠. 한창 검사를 받고 이장님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더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엄마한테 충격을 줬던 막내 오빠가 그 틈을 타 시골집에 가서 돈 되는 물품을 싹 다 훔쳐 서울로 가버린 거예요. 아마 결혼하는데 돈이 궁했던 모양이었죠. 어이없었어요. 친아들 셋 다 어쩜 후레자식들 뿐이라니. 인성 좋은 엄마 아빠한테서 어떻게 저런 아들들이 나왔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엄마도 역시 아빠와 같은 중풍이었어요. 그렇게 엄마까지도 아빠와 비슷한 상태가 되어 태어나고는
집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그래도 아빠보다는 인지 능력이 있고 말도 좀 할 수 있어서 저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래도 말할 사람이 있어서 그 후로 몇 년간의 간병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엄마까지 쓰러지시자 전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졸의 학력만으로 만족하며 고등학교는 중퇴를 해버렸죠. 말할 수 있던 엄마는 제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어쩔 때는 건강에도 안 좋게 매번 오열하며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순자야. 널 처음 봤을 때 곱디고 논피스를 입은 걸 보면 넌 분명 잘 사는 집 딸이었을 거야. 근데 내 욕심에 널 시궁창 같은 우리 집에 가둬버렸구나. 넌 정말 온실 속의 화초로 귀하게 클 수 있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 평가노만 하며 학교도 못 가는 신세로 만들어버렸어. 다 내 탓이다. 이런 못난 엄마를 원망해도 좋아. 아니에요, 엄마. 엄마 아빠가 날 얼마나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두 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엄마를 원망해요. 엄마, 그거 알아요? 난 한 번도 엄마 아빠 기저귀 갈아드리며 더럽다고 느껴본 적 없어요. 진짜예요. 내 엄마 아빠인걸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우린 가족이라고, 식구라고요.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난 그저 엄마 아빠가 오래도록 내 곁에 살아계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빨리 건강도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키우며 희생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이젠 미안하다 말도 우는 것도 다 그만하세요.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알았죠, 엄마? 지금 생각해보면 10대 전 이미 인생을 다 산 것 마냥 성숙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기 참으로 고됐던 그 세월들이 절 억지로 성숙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30대가 된 지금은 이미 한 80대가 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남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겪어야 할 일들을 전 압축된 세월에 다 겪어버린 것 같네요. 어쨌든 힘들었지만 제겐 세상에 엄마 아빠가 전부였기에 오래 사시길 늘 기도했어요. 하지만 제가 딱 20살 때 두 분이 3개월 차이로 돌아가시더군요. 제가 잘못 간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고 본인의 생명도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신 엄마는 제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순자야,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 집과 논밭이다. 이장님께 저번에 물어보니 땅값이 그래도 좀 올라서 다 처분하면 1억 5천 정도는 나올 거라고 한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네 새오빠들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 일단 다 처분해서 네 앞으로 현금화 해놓자꾸나.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혹시 몰라 유언장도 작성해 놓으마. 장롱 속에 잘 넣어놓고 나 죽거든 네가 이 돈 다 가지거라. 알았지? 그렇게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제 앞으로 현금을 남겨주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은 오빠 셋이 시골집으로 내려왔더군요. 엄마, 누워만 안 계시면 다해요. 아빠 돌아가시고 아빠 앞으로 있던 땅 우리 아들들 명의로 해주셔야죠. 근데 근처 부동산이 물어보니 이미 내놓으셨다고요? 우리 몰래 팔아서 뭐 하시려고 했어요? 이장님한테 물어보니 유언장까지 이미 작성하셨다고? 그 유언장 어딨어요? 아, 대체 어딨냐고요? 니네가 중풍 걸려 누워있는 엄마 아빠한테
지난 9년간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에 손을 대려고 하냐? 지금껏 니네 서울에서 결혼하면서 자리 잡게 해주려고 송금해준 돈만 해도 얼마냐? 그 돈으로 부모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자식된 돌이 하나도 안 했으면서 돈 뜯어갈 생각 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버려. 엄마, 설마 또 길에서 좋은 전현한테 돈 다 주려는 건 아니죠? 내가 그놈의 유언장 직접 찾아야지. 형들, 빨리 이 집 다 뒤져봅시다. 오빠들은 도둑놈들처럼 집안 살림을 다 아사리판 만들며 뒤져서 유언장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엄마와 저 보란듯이 빡빡 찢어버리고 말더군요. 야, 이 오빠같이도 않은 놈들아. 니네가 사람이냐? 불쌍한 엄마 피만 쪽쪽 빨아먹고는 아플 때 간병 한 번을 안 하고 그러다 천벌받는다. 다 나가 되져버려. 오빠놈들은 그 길로 서울로 다시 올라가 버렸고 그렇게 충격을 받은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집과 논밭은 오빠들에 의해 처분이 되었는지 전 바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당연히 돈 한 푼 못 받고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맨몸으로 쫓겨난 거죠. 당시 제 나이 20살이어서 이미 성인 나이가 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 난 이제 20살이고 어른이야. 서울로 올라가서 꿋꿋하게 혼자서 잘 살아보자.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시면 한시름 놓으실 거야. 굳은 다짐을 하며 서울의 유명 대학들이 모여있는 대학가로 상경했어요. 중졸밖에 안 되는 제가 대학의 냄새라도 맡고 싶었거든요. 대학 근처 편의점 알바자리를 구하고는 보증금이 없는 제일 싼 고시원에 거처를 마련했어요. 최저시급을 받았지만 일을 하며 월급까지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쁘고 뿌듯하더군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쯤 근처 대학생으로 보이는 단골 손님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왔어요. 제 연락처요? 혹시 무슨 일이시죠? 이 근처 대학 다니는 김담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총각이 아가씨한테 전화번호 묻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남자 대학생의 알쏭달쏭한 답변에 전 휴대폰이 없었으니 고시원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남학생은 좀 의아한 듯이 그 번호를 받아서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고시원 사장님이 제 방문을 노크하며 말씀하셨어요. 박순자 씨 방에 계시나요? 웬 남자분이 고시원 사무실로 전화를 해왔는데 내려와서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까 연락처를 물어본 김담철이라는 사람이었죠. 순자 씨, 진짜 고시원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였어요? 전 집 전화인 줄로만 알았는데 편의점 건물 4층에 있는 고시원 맞죠? 제가 지금 거기로 나갈게요. 혹시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그 근처 맛집 많이 알고 있으니 밥 사드릴게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얼떨결에 나가서는 그 수다장이 남자와 밤 12시까지 대화를 나누었네요. 어찌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던지 첫 만남에 그가 살아온 얘기와 제가 살아온 얘기까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어요. 5시간의 첫 만남 동안 그에게 푹 빠지고 만 거죠. 그의 마지막 멘트 이후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자, 이제 서로 살아온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으니 우린 삶을 공유한 거나 다름없네요. 이 정도면 많이 가까워진 거죠? 그런데 난 순자 씨하고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어요. 여자 대 남자로 진지하게 만나보는 건 어때요? 우리 연인으로 사귀자고요. 사귄다? TV도 없던 집에서 양부모님의 병수발만 드느라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랐던 20살 아가씨인 저는
사귄다는 개념도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5시간 만에 그 남자에게 푹 빠져버린 전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 남자의 손을 잡았고 그 후로 그가 이끄는 대로 항상 따라다녔죠. 서울 토박이었던 그는 시골 초년이었던 내게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주었어요. 남친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엄마를 모시고 사는 외동아들이었기에 적어도 저보단 많은 세상 구경을 한 사람이었죠. 명문대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부러웠죠. 순자야, 중학교까지만 다녔다고 했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보면 어때? 대학교도 요즘엔 일하면서 다닐 수 있게 잘 돼 있어. 야간 대학도 있고 사이버 대학이며 여러 형태로 말이야. 그 남자는 제 미래를 걱정해주며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죠. 일하는 시간 외에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남친은 유명 제약회사에 입사하였고 전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어요. 남친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우린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아뿔싸 그곳에서 덜컥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남친은 갓 취업했고 전 여전히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죠. 자기야, 일을 어쩌면 좋지? 나 임신인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에이, 뭘 어떡해. 인생 뭐 있어? 결혼까지 가는 거지 뭐. 내가 취업하고 돈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일단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남친이 워낙 간단하게 말하길래 전 임신을 계기로 남친과 결혼까지 쉽게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죠. 며칠 후 그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핸드폰을 마련한 후라 고시원 사무실이 아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네요. 남친의 엄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난리를 치더군요. 야, 이 쌍놈의 지지배야. 네가 갓 취업한 우리 아들 발목을 잡는 거야? 너 술집 여자 출신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꽃뱀이야? 나이도 이제 20대 초반이라며. 아직 어린 년이 남자 등쳐먹는 기술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입양아로 양부모 다 돌아가시고 물푼으로 쫓겨났다고? 현재 편의점 알바하면서 고시원 살고 있다고? 가난한 천민 주제에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낚아채려 해? 너 임신한 거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증명해봐. 어머님,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것까지 꾸며내겠어요. 저 그렇게 양심 없는 여자 아닙니다. 꽃뱀? 술집 여자요. 제가 양부모님 간병하느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을 뿐이지 양심은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오호라, 깡따구니는 있는 년인가 보네. 그런 깡으로 우리 귀한 아들 꼬셨구나. 임신이 진짜라고? 허, 그럼 당장 나오너라. 나랑 병원 가자고. 내가 병원까지 다 알아놨다. 그리고 수술비는 네가 다 내라. 애초에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임신한 거니까 말이야. 누가 누굴 꼬셔요. 서울에 갓 상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전화번호를 먼저 물어보고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담철 씨입니다. 아무리 제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다 하더라도 어머님 손주를 임신한 사람이에요. 무슨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병원이요? 저 혼자서라도 이 아이 낳아서 키울 겁니다. 정 거슬리시면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남친 엄마처럼 같이 빽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친과 결혼할 수 없다면 나 혼자 살면서라도 뱃속에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게 내 진심이었어요. 집도 절도 가족도 없는 마당에 이 아이만이 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퇴근한 남친이 제 고시원 방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너한테 엄청 모진 말 다 했다고? 정말 미안해. 헤어지자 말만 하지 말아줘. 얼른 우리 아기 낳아서 예쁜 가정 꾸리고 잘 살아보자. 남친의 사죄에 울컥하며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어서 일어나. 자기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내가 지킬 거야. 누가 뭐래도 낳아서 잘 키울 거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아기와 함께하는 미래를 약속했죠. 남친은 대출을 받아서 푸른 월세방을 얻었어요. 발을 책상 밑으로 뻗어야만 누울 수 있던 고시원에 비해 엄청나게 훌륭한 집이었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식 따윈 중요하진 않았죠. 남친의 태도도 한결같았기에 시모도 더 이상 반대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딸내미 윤슬이가 태어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망졸망한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군요. 편의점 알바를 일단 그만두고 갓난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 두돌 때쯤 잘 다니던 제약회사를 때려치우고 갑자기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갑자기 또 공부를 하겠다고? 지금도 연봉 센 편인데 그냥 계속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아씨, 나 더 이상 남미채서 더러워서 일 못해 먹겠어. 명문대 생명공학과 나온 내 스마트한 머리로 공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학 전문 대학원 합격할 테니 두고 봐.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어요. 학원 끊고 다시 공부한다는 사람한테 생활비를 기대하긴 어려웠고 급한 대로 근처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윤슬이의 심장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윤슬이가 어떻게 될까봐 제 심장이 다 벌렁벌렁 하더군요. 수술비가 꽤 컸기에 약소하게 들어놓은 소아보험으로는 다 커버가 안 됐어요. 남편한테 돈이 있을 리 만무했고 교사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시모한테 SOS를 쳤죠. 뭐 때문에 전화했냐? 나 지금 백화점 쇼핑 중인데 말이야. 어머님, 윤슬이가 심장이 안 좋아서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비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윤슬 아빠 의학 전문 대학원 공부하느라 제가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알바로 돈 벌고 있는 중인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서요. 야, 네가 꽃뱀 마냥 우리 귀한 아들 꼬셔서 귀엽고 애를 낳더니 그것도 쓰잘데기 없는 딸내미에 심장까지 약한 애를 낳았더냐? 하이구야. 그러니까 내가 애진작에 없애자고 했잖냐. 내 말 안 들어서 천벌받은 거다. 마침 내가 예약해놓은 샤넬백에 나오는구나. 끊어라. 나 돈 한 푼도 없다. 샤넬백 살 돈은 있고 손녀딸 심장 수술에 보태줄 돈은 없는 건지 시모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죠. 연금 받으며 사는 시모가 돈 없다는 말이 그땐 거짓말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정말로 돈이 없는 거지더군요. 연금이 나오는 족족 명품 백이며 사치품 사들이고 해외여행이며 골프 치러 다니기 바빴고 나중에 나의 연금을 일시불로 이미 받아 다 썼더라고요. 정말 한심한 노인네였죠. 어찌저찌 대출을 받아 윤슬이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마취가 깨어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입이 바싹바싹 말랐어요. 예전 양부모 옆에서 간병하던 시절이 떠올랐고 엄마 아빠가 차례로 돌아가시며 눈 감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어 너무 무섭더군요. 절대 죽으면 안 돼. 윤슬아, 얼른 마취해서 깨어나렴. 엄마는 너무 무섭구나.
다행히 윤수리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서서히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 와중에 남편도 의학 전문 대학원에 합격하여 다니게 되었어요. 총 4년 과정이었는데 그 또한 돈이 많이 들어갔기에 불판 닦는 알바 말고도 재택으로 콜센터 알바까지 해가며 저 혼자 고군분투했죠. 남편이 의사만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생활비로 가져다 준다는 말만 믿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4년이 흘러갔고 남편이 페이닥터가 되자 이제 내 고생이 어느 정도 끝났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어요. 그러나 그건 제 크나큰 오판이었죠. 우선 윤수리의 심장병이 다시 도져서 처음보다 더 큰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이번에도 큰 돈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갓 의사가 된 남편이나 그동안 남편 의사 만들고 가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돈을 다 써버린 저나 돈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의사인 남편 명의로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처참하더군요. 대체 집에서 당신이 한 게 뭐야? 애가 저 지경이 되도록 엄마로서 뭐 했냔 말이야. 난 더 이상 이놈의 지질이 궁상인 집구석에서 당신 남편으로 살기 싫어. 날 위해 개원 비용 다 대주겠다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랑 결혼해서 내 병원 차려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네가 이혼만 해주면 돼. 뭐라고?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일한 돈으로 당신 의사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조강지차와 딸내미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에게 쏟아부은 내 돈이며 내 희생은 다 어떻게 보상할 건데? 당장 딸내미 심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우릴 이렇게 버리겠다고? 네가 사람이야, 이 미친놈아? 야, 어디서 쌍욕 시전이야. 너 수술비 필요하다고 했지? 네가 여기 이혼 서류에 순순히 도장만 찍어준다면 내가 당장 현금 1,000만 원 준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너무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급한 건 우리 윤슬이 심장 수술비였죠. 치사하고 더러웠지만 일단 남편이 준다는 현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이혼 서류를 갖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악마가 따로 없었죠. 나쁜 놈아, 네 놈은 반드시 천벌받을 거야. 앞으로 양육비나 꼬박꼬박 내놔. 우리 윤술이 평생 볼 생각은 말고. 아유, 걱정을 마셔. 내가 개업만 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은 벌 테니. 그리고 자식이야. 그 돈 많은 여자하고 또 쿵짝쿵짝해서 또 가지면 되는 거고. 그 더러운 놈으로부터 얻은 돈을 갖고 우리 윤슬이는 수술을 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죠. 회복도 빨라서 입원 기간 동안 맨날 편의점에서 깎아 사달라며 그렇게 조르더군요. 그럼 의사 선생님 몰래 아기 과자 하나 사줄게. 그럼 됐지, 윤슬아? 엄마, 나 이제 아기 아니야. 이거 말고 저거. 저 짭조름한 과자 사달라고요.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원하는 과자 하나를 사들고 병원 의자에 걸터앉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과자 봉지 뒤에 사진을 보던 윤슬이가 대뜸 그러더군요. 이거 엄마다. 이 작은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됐나 보네. 엄마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엄마가 과자 모델이에요? 윤슬이의 눈길이 향한 사진은 바로 미아찾기 광고였어요. 요즘에는 AI 기술로 미아가 된 아이가 컸을 때 예상 사진까지 실어놓더군요. 그런데 그 사진이 정말 제 얼굴과 똑같았어요. 잃어버렸을 무렵의 아기 사진도 제 어렸을 적 모습과 똑같았고요.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양부모님 말로는 내가 버려진 아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아이가 나 아닐까? 전 바로 과자회사에 전화해봤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DNA 검사가 필수라고 하더군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채로 며칠이 흐르고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진 속 미아가 맞다더군요.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다리도 떨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긴장되는 며칠이 지나고 내 친아버지란 사람과 만나기로 하였어요. 갓 태어난 윤슬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저 멀리서 웬 큰 벤츠가 한 대 오더군요. 거기서 수행원들과 함께 흰머리의 할아버지가 내렸어요. 아, 나랑 똑같이 생겼네? 성별은 다르지만 저와 똑같은 이목구비의 남자가 내 친아빠인 걸 단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소라야, 우리 소라야. 어렸을 적 모습 그대로구나. 내 딸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죽기 전에 널 만나는구나. 내가 네 아빠다. 아빠? 제 친아빠가 맞나요? 제 이름이 소라였나요? 옆에서 수행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부녀지간이 맞다고 하더군요. 축하드린다고요. 아가, 날 못 알아보겠니? 하긴 세월이 거의 30년이 지났으니 네 엄마는 널 잃어버리고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뒤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그 이후로 나도 죽을 것 같은 기분에 회사 운영에만 몰두했지. 재혼도 안 하고 말이야. 이제 나한테 핏줄은 너 하나다. 이제라도 찾아서 천만 다행이야.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내가 지금껏 못해준 거 다 해줄 테니 이제 편하게 살으려무나. 어느 정도 상황을 미리 알려줬기에 윤수리도 내 친아빠가 본인의 할아버지인 걸 알고 있었죠. 곰살맞게도 친아빠한테 다가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연신 껴안더군요. 이 아이가 내 손녀딸이니? 아이고, 엄마 닮아 아주 예쁘게 생겼구나. 심장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제 걱정 말아라. 이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네 엄마와 널 끝까지 지켜줄 거야. 친아빠의 멋진 차를 타고 으리으리한 아빠의 대저택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이미 우리 모녀를 위한 엄청 큰 방이 3개나 마련돼 있더군요. 집이 어찌나 넓은지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에 나가는 길을 헷갈릴 정도였죠. 아빠한테 밤을 새며 제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빠는 제 삶을 들으시며 우시느라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죠. 설아야, 아빠는 더 이상 여 안에 없어. 널 잃은 슬픔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해서 벌어놓은 돈 다 네 거다. 너와 내 손녀딸 윤수리를 앞으로 최고급으로만 살게 해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은 보람이 있구나. 친아빠는 사업을 아주 크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엄청났고요. 우리가 함께 살게 된 그 다음 날부터 30년 만에 찾은 친딸인 제 앞으로 재산을 증여해주기 바쁘셨죠. 사업에 바쁘신 아빠보다 그 건물들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한 수행비서님을 더 자주 만난 것 같네요. 일단 회장님께서 이 빌딩과 저 건너편 빌딩을 최소라님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건물들 현황에 대해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동산 용어까지 섞어가며 열심히 브리핑을 듣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두를 한아름 팔에 끼고 오는 사람이 보이더군요. 바로 양부모님의 큰아들, 즉 내가 큰오빠로 부르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만나게 되니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 나 기억하지? 이 앞 구두방에서 일하나 봐? 큰오빠는 날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큰오빠가 나를 보고 아는 척 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아빠의 수행 비서가 오빠를 향해 소리치더군요. 어이 박씨, 거기 구두방 아직도 철거 안 했어? 빌딩이 여기 회장님 따님 명의로 넘어가기 전에 얼른 철거하라고 했잖아. 그 구두방 절반이 회장님 땅을 침범하고 있다고 몇 번을 얘기해.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 여자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얘는 내 동생이었던 앤데요. 대충 상황을 파악한 제가 나서서 얘기했어요. 어이 박씨, 나보고 언제 동생 취급이나 해준 적 있어? 여기 비서실장님 말대로 얼른 구두방 철거해줘. 알고 보니 우리 친아빠가 회장님이셨더라고. 아빠가 나한테 이 빌딩과 저 앞 빌딩을 바로 증여해 주셨지. 뭐? 네가 회장님 딸이라고? 저 앞 빌딩? 저기서 둘째랑 막내가 같이 부대찌개집 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저 빌딩도 갖게 된 거야? 뭐라고? 둘째, 셋째 오빠가? 아, 비서실장님, 저기 부대찌개집은 계약이 얼마나 남았죠? 네, 이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5개월이면 충분하네. 계약 기간 마치면 당장 방 빼라고 하세요. 그러자 한때 큰오빠였던 사람이 내 팔을 잡더군요. 순자야, 미안하다. 제발 용서하고 내쫓지만 말아줘. 우리 삼형제 밧줄만 끊지 말아달라고. 제발. 이거 놔. 날 맨몸으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빌어? 그리고 나 이제 순자 아니야. 최소라라고. 비서님, 갑시다. 그렇게 내게 매몰찼던 양부모님의 새아들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족속들이었기 때문이죠. 전 갑자기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간병이든 알바든 늘 몸을 움직여야 했기에 가만히 여유를 즐기는 건 익숙치 않았죠. 그러자 아빠가 제게 봉사활동을 제안하셨어요. 아빠가 소유한 다른 빌딩을 큰 병원이 통으로 임차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윤슬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죠. 봉사활동을 하다가 혼자 정신과 쪽을 지나고 있는데 복도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너무 놀랐지만 태어난 척 얘기했죠. 오랜만이네? 여기서 의사로 일하나 봐? 당신 여기 웬일이야? 얼굴이 많이 피었네. 살만한가 봐. 나 여기 정신과에 입원해 있어. 응? 웬 환자? 어디 아파? 그 돈 많다던 여자랑은 결혼했고? 그년 완전 꽃뱀이었어. 내가 페이닥터로 본 돈 다 뜯어내더니 기어이 도박자까지 끌고 가서 내 돈으로 도박하더라. 옆에서 힐끗 봤는데 완전 재밌어 보이길래 나도 몇 번 하다가 중독되고 말았지 뭐. 내가 원래 뭐 하나에 빠지면 완전 올인하는 스타일이잖아. 의사 생활이고 뭐고 도박장에서 숙박하며 도박하다가 돈 다 날리고. 그래도 목숨은 건져야 하기에 셀프로 정신병원 기어 들어왔지 뭐. 자기도 여전히 개털인 건 별반 다르지 않지? 조강지처인 나와 외동딸 윤슬이를 처참히 버리고 이혼 도장만 찍어주면 잘 산다더니 전 남편은 완전히 인생 불지옥으로 떨어져 바닥을 기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나보고 여전히 개털이냐고 묻는 그놈이 천하의 먹 같아 보였습니다. 뭐? 내가 개털이냐고? 나도 몰랐는데 내 친아빠가 엄청나게 큰 회사의 오너더라. 아빠가 지금까지 못해준 케어 다 해주고 싶다며 자기 재산을 다와 나와 윤슬이를 위해 쓰고 싶으시대. 이 병원 건물도 장차 내 앞으로 해주신다네? 이미 강남의 빌딩 2개는 내 앞으로 증여해 주셨고 말이야. 뭐라고? 그거 진짜야? 강남 빌딩 2개? 네가 부자가 됐단 말이야? 자기야, 여보, 나 빌딩 한 채, 아니 반만이라도 명의해주면 안 될까? 위자료로 말이야. 뭐? 너 지금 뭐라고 시부렸냐? 너처럼 짐승반도 못한 인간한테 뭘 줘? 이거 알아? 네가 제정신이었다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윤슬이 안부를 먼저 물어봤을 거야. 네가 윤슬이 아빠니까. 그런데 넌 아직도 멀었어.
넌 아직도 짐승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했다고. 당장 꺼져버려. 너와 사는 동안 진심 더러웠고 앞으로도 절대 보지 말자. 전 남편은 무릎을 꿇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돈 좀 달라고요. 혹여나 우리 윤수리가 볼까봐 얼른 내치고 봉사활동도 중단하고 집에 와버렸죠. 최소한 자기 아빠의 험한 꼴을 윤수리에게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로써 저의 결혼이 완전히 막을 내린 것 같은 기분이네요. 날 배신했던 전 남편의 말로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일단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사필기정이란 말을 믿으면서 말이죠. 전 남편 생각하니 또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라죠. 친아빠를 찾고 갑자기 얻은 부를 현명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오늘 예기치 못한 행운이 뚝 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